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깊숙한 땅 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보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려 1,4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2019년 기준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약 20%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휴전선 너머에 엄청난 자원 보고가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과거 한반도는 북쪽이 광업, 남쪽이 농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한 지역이 따뜻한 기후 덕분에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다면 북한 쪽은 산업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특히 광물 자원 면에서 말이죠. 금이나 석탄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광물들이 북쪽 산간 지역에 풍부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반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쉽게 캘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지경이었죠.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정치적 혼란과 외침을 우려해서 광산 개발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한동안 광산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180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외국 세력들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896년 미국이 광물 채굴권을 먼저 따냈어요. 그러자 영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조선 정부에 신청서를 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는 일본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었습니다. 한일병합 초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금 채굴량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 20%를 일본인과 조선 사람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1924년에 새로운 채굴 지역이 개발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채굴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미국인이 약 절반, 현지 주민이 약 40%, 나머지를 일본인이 맡는 구조로 변했죠. 1910년부터 1935년까지 25년 동안 캐낸 금의 양은 사금까지 포함해서 약 143톤, 은은 141톤에 달했다고 해요. 금이나 인 말고도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922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에는 17억 톤 이상의 석탄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석탄들은 가정용 연료부터 철도 운행, 발전소 가동, 제철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한반도 현대화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어요. 1910년 병합 당시에는 석탄 생산량이 고작 8만 톤 정도였는데 20년 후에는 11배나 늘어났습니다. 중일전쟁이나 태평양 전쟁 같은 특수 상황 때문에 1944년에는 무려 706만 톤까지 치솟았죠. 일제강점기 전체 공업 생산액을 보면 1930년부터 1935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는데 특히 현재의 북한에 해당하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생산액이 남부보다 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광물 자원을 캐내려면 당연히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했겠죠. 병합 당시에는 1만 2천 명 정도였던 공업 노동자 수가 중일 전쟁이 시작된 1937년에는 13배로 급증했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22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였습니다. 캐낸 석탄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근대화를 추진하던 일본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이 되었죠. 그 시절 석탄 광부들의 작업 환경은 정말 열악했어요. 보통 3명에서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고 썰매 같은 도구로 갱도 밖까지 운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장비가 거의 없었고 1930년대까지도 작업 효율이 매우 떨어졌어요. 이런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일본 회사에 고용된 조선족 탄광두들은 일본인 탄광부 임금의 절반으로 일하거나 3년이 넘도록 승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등 심각한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20대 젊은 층에게는 중요한 일자리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탄광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발전을 이뤘던 공업 분야였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북반부를 소련이 점령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식 사회주의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광산, 철도, 토지 등이 모두
국유화되면서 기존처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채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터진 한국 전쟁으로 북한은 노동력과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잃게 되었죠. 다행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댐이나 공업시설들이 남아 있었고 소련과 중국의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부흥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등으로 경제 지원이 중단되고 석유 파동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화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산업 설비가 노후화되고 식량 부족이 심해져서 결국 대기근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은 완전한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한반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공업 분야는 완전히 활력을 잃고 말았죠. 북한 방송에서는 아침은 빛나는 이 강산이여 은금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조국이여 라는 국가를 틀었다고 합니다. 가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의 광물 자원은 고갈되기는커녕 여전히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어요. 북한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는 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아직 캐내지 않고 잠들어 있는 광물들의 가치는 총액 10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원화로 약 1,4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2018년 기준으로 북한에 있는 광산수는 석탄 광산 271곳, 금속 광산 260곳, 비금속 광산 202.1곳 등 총 728개소입니다. 석탄과 금을 풍부하게 캘 수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연, 히토류 등 확인된 것만 200종류가 넘고 경제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광물만 20종 이상 있습니다. 각각의 매장량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대부분이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히토류입니다. PC, 스마트폰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에요. 생산량이 적고 추출도 어렵기 때문에 희귀 자원으로 분류되면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히토류 세계 점유율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는 중국의 약 6배에 해당하는 히토류가 있다는 추측도 있어요. 세계 총 매장량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광물뿐만 아니라 원유 매장량도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석유 기업에 따르면 매장량이 세계 8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자원 보물 창고이고 국민들은 금덩어리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빈곤에 허덕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장비를 제대로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광산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30% 이하에 머물고 있어요. 필요한 설비 대부분이 낡아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려 해도 기술력이 부족하고 수리나 사용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미사일 발사나 핵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로 작업 효율을 메우려고 하지만 광산까지 가는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설령 이런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2016년 유엔 결의에서 광물 수출 및 선적 금지, 광물 생산 제한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캐낸 광물을 외화로 바꿀 수 없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광물이 가까이 있어서 채취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국민들에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근처에 있는 압록강에서는 11월의 추위 속에서도 몇 번씩 물속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래를 퍼올려서 물로 씻어내는 동안 포함된 사금을 골라내서 중국에 가져가 1g당 약 500원에서 800원 정도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광석을 채취하는 것 외에도 군대의 군인들이 집단으로 광산에 동원되어서 채굴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광물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매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부한 지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경제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에요. 더 중요한 건 광물을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입니다. 60년 전이라면 몰라도 현재 북한이 자력으로 광산 개발을 본격 가동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억에 새로운 건 북한과 한국이 공동으로 시작했던 광산 개발 프로젝트예요. 이 의제가 처음 제기된 건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양국 지도자인 김정일과 노무현이
경제협력 사업으로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어요. 이건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는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어도 기술과 자금이 없는 북한과 기술력과 자본은 충분하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손을 잡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거리도 가까워서 운송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등 공동개발의 상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나라였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중 한 명인 미국의 진 로저스도 남북 통일이 된다면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식, 자본,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을 개발하면 한반도는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통일 한국은 아시아 최강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공동사업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어요. 2003년에는 북한과 한국이 합작 기업을 설립해서 광산 개발에 나섰고 공공 분야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광산에 투자해서 실제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47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서 한국으로 가져올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10년에 한국의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신이 커진 한국 정부가 같은 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광산 가동도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당연히 광산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멈춰버렸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실현되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남북 공동사업 재개의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의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의 재시동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과 한국의 합작 기업 계약도 2023년까지였으니까 이제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의 지하 자원이 보물의 산에서 썩을 수밖에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강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건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원들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